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입니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혁신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제 10절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재정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5년 단위로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과정인데 마지막에 회계 개시년도 120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액 배분에 대한 자율 편성 제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탑다운 제도가 있을 겁니다. 탑다운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탑이 뭡니까? 어떤 정상 이런 얘기죠. 다운은 뭐 떨어지다, 밑에 이런 뜻이죠. 이건 뭐냐면 상위에 있는 어떤 상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 상부 기관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결정하죠. 결정하고서 오다를 내려주는 방법이죠. 하위에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 오다를 내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향식 방법이 바로 탑다운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그 다음에 분야별 부처별 예산의 총액 같은 거 있죠. 또는 지출액을 상부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부 기관에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그 하부 기관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비합리성을 초래하게 되겠죠. 이런 제도가 탑다운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는 성과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피드백 시스템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정책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피드백에 의해서 환류라고 그러죠. 환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책을 집행하게 돼 있죠. 이것을 성과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자, 192페이지 보시면은 성과관리 제도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의 운영상 자율과 운영 결과 책임을 모색하는 방법이 바로 성과관리 제도다. 환류 이렇게 돼 있죠. 환류. 피드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잘 나와 있죠. 결국 환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성과 관리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과 관리 제도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고, 어떤,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전략 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션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가 있겠고, 다음으로 성과 목표, 그 다음에 성과 지표 설정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미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사명 어떤 기치라고 봐야겠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거기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미션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조직은 뭡니까? 조직의 미션이라는 것은 불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션보다 좀 더 낮은 그러한 세부적인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비전이 되겠죠. 즉 미션은 아주 장기적인 거지만 비전은 뭡니까? 이것도 약간 장기적이지만 그거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방법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가 이제 전략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학 분석 나와 있는데 192페이지입니다.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수학 방법입니다. SWOT라고 그러죠. S는 strength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W는 weakness의 약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opportunity,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위협은 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위협이 올 수가 있다. 어떤 행정을 펼 때 기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부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말이죠.
강점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기회도 계속 많다라고 싶으면 공격적으로 전략을 펴야겠죠. 여기 전략이라는 것은 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기회가 또 많이 올 수가 있을 때 이때는 약점이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방향을 틀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빨리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도 있으면서 threa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도 많고 약점도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방어적인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죠. 어떤 공격적인 것보다도 오펜시브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펜시브죠. 방어적 전략을 채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점과 기회가 동시에 있을 때는 오펜시브고, 그 다음에 약점과 드레트가 많을 때는 디펜시브의 방향을 채택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에 공공수업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이렇게 되는데, 별표를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 같은 경우는 사례가 나와 있죠. 경찰 부서에 조사 활동에 투입 경찰 내지 어떤 차량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사실 이 내용이 말이죠.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원래 도로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A라는 도시는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근데 B라는 도시는 도로가 뚫려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A라는 도시는 발전했고 B라는 도시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뭐 100대를 투입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대. 결과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B라는 도시가 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B라는 도시도 발전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임팩트죠. 영향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경찰 부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 사건 수가 이에 해당한다. 프로세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몇 개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프로세스고, 산출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서 형사과 같은 경우에 범인을 많이 체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검거했는가, 이게 바로 산출이 되겠죠. 아웃풋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이 검거하니까 범죄가 줄어들더라. 이것을 결과라고 합니다.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자, 산출과 결과가 달라요. 산출은 체포 건수를 산출이라고 그래요.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바로 앞에 보이는 어떤 형태, 외형물을 산출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전국적으로 그럼 범죄를 좀 덜 저지른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일종의 뭐 에펙트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범죄율이 감퇴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국민이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전국적인 얘기가 바로 임팩트, 바로 영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은행에는 이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도로 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A 도시와 B 도시의 어떤 결과적으로 형평성, 나중에 안전성, 여기서 안전성이죠. 형평성처럼 잘 살게 됐다. 이런 케이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 아까 나왔던 성과 시스템인데 성과 평가의 핵심은 하향식과 상향식, 균형식 이렇게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BSC 방법이 있는데 탑다운 제도다. 그래서 미션, 비전 이렇게 돼 있다. 결국 뭡니까? 하향식이 되겠죠. 어떤 미션을 제공하고 미션을 기치죠. 어떤 목적이라고 봐요. 타깃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비전을 또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략 목표, 그 다음에 성과 목표,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이런 순서대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로 성과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SC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균형 성과 지표라는 게 있어요. 성과표가 있는데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지표라고 그러죠. 카드는 종이를 말합니다. 어떤 지표를 써놓은 그런
종류를 말하겠죠. 거기 보면은 뭐 재무, 고객,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이런 여러 가지를 지표를 이렇게 짜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BS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밸런스, 스코어, 그다음에 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예산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 없겠죠. 예산 심의는 국정감사,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조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라는 게 있죠. 차이점이 있어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레귤러라고 그러죠.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이거는 이레귤러죠. 그래서 비규칙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레귤러죠. 그래서 아주 이 정상적으로, 평범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레귤러 시스템이고, 이 국정조사는 비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착수할 수 있다. 이게 국정감사가 되겠죠. 이 예산 회계에 대한 이 감사는 바로 어디서 하냐면 국회에서 하게 돼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회 예산 집행이 나왔는데, 예산 집행은 특히 예산 집행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통제하고 그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줄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때 타당성이 있을까? 500억 원이니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타당성까지 조사를 해야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출 예산의 집행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금을 또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의 지출 승인, 지출 원인 행위가 있어야겠죠.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하향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행정이 있는데 조달 행정은 물품 및 용역을 어떤 구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을 말해요. 행정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행정은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행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랄까 행정청이 어떤 이 운영을 위해서 말이죠. 일반 개인과 개인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사행정이다. 사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컨트랙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런 사행정을 할 때 일반 사행과 행정할 때 도입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중앙조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G2B라는 게 있습니다. G2B. 이건 뭐냐면 Government to Business라고 해가지고 그줄 한번 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일반 조달을 위해서 일반 기업체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공평하고 투명성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G2B 시스템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나라 장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리아 온라인 프로세스먼트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라 장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말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청약과 승낙을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G2B 정책이다, D2B 시스템이다. 그래서 코리아 온라인 프로세스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 정도로 행정이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그 다음에 G2B 정책. 그래서 민간인과 행정기관 간의 밀접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97페이지인데, 별표를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간 자본 투자 방식 연구에서 임대형 민자 사업 제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BTL 제도가 있습니다. 자, 줄 한번 빨간 거로 줄 한번 쫙 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말이죠.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했을 때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 부족 부분을 메꿀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BTL 제도입니다. 물론 BTL 제도보다 먼저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BTO 제도였어요. 이 BTO 제도보다 좀 더 발전한 것이 바로 BTL 제도입니다. 우선 BTO 제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BTL 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BTO 제도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건물을 말이죠. 국가에서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공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의 자본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짓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민간인 예를 들어서 A에게 말이죠. 이 건물을 짓도록 해요. 짓도록 하고 건물을 짓도록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자본을 투자했죠. 그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빌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드, 건물을 졌다는 얘기죠. 자, 빌드의 약자입니다. 건물을 졌다. 건물을 졌으니까 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원칙적으로는 A라는 사람의 소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자, 방식을 잘 알아두세요. 트랜스퍼 했다는 겁니다. 트랜스퍼는 뭐예요?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돌려줬는데 누구한테 돌려줬냐 이게 중요하죠. 국가한테 줬다는 겁니다. 국가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자,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A라는 사람은 A라는 뭡니까? 일반 개인은 손해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이 사용권을 다시 A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퍼레이트라고 합니다. 작동권을 소유권 사용하는 권리를 누구한테 줬다? A에게 줬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일반 개인 업자를 끌어들입니다. 개인 업자가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소유권을 줍니다. 넘겼죠? 넘겼는데 국가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A에게 사용권을 준다는 겁니다. 오퍼레이트 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사용권을 일반 국민이 이걸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A가 항구적으로 갖는다는 그런 시스템을 BTO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BTO 시스템보다 좀 더 발전한 것이 바로 BTL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역시 BTL 시스템도 똑같아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빌드 했겠죠? 건물을 졌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했습니다. 국가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넘겨줬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민간인이 말이죠. 정부에 임대를 해줍니다. 트랜스퍼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자 이때는 말이죠. 소유권을 넘겨줬죠. 소유권을 국가로 넘겨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퍼레이트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건데 이번에는 리스가 옵니다. 리스라는 게 뭐예요? 임대 줬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자, 상당히 재미난 시스템이에요. 민간인이 건물을 짓고 민간인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어떤 사용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은 말이죠. 정부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민간인이 이것을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물건, 이 건물을 말이죠. 국가에다가 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국가는 임대를 받았으니까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익사업에 쓰겠죠.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느냐? A한테 준다는 겁니다. 결국 건물을 진 사람은 임대료를 받고서 만족해야겠죠. 이런 시스템을 BTL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말이죠. BTO는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죠? 곧바로 소유권 넘어가는데 요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BTL 같은 경우도 소유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자, 이 방법은 소유권 자체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소유권은 넘어가되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겠죠. 권리라든가 뭐랄까요?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익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 건물을 진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BTO나 BTL이나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건 같죠. 이건 같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곧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종국적으로 넘어가는 건 맞죠. 맞는데 BTL 같은 경우는 임대식으로 국가에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임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BT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다 보니까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빨리 건설을 하겠죠. 그래서 조기에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와 빌드 트랜스퍼 리스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점은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에 결산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뭐 할 건 없고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2번 보시면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하면 되겠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과 지출된 세출액의 차감 잔액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말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보세요. 그럼 잉여금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이죠. 다른 부처에다가 원래는 우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는 말이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줄 한번 보세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함부로 오용이라든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 회계감사와 새로운 회계감사가 있는데 시험엔 출제 안 되지만 거기 3.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3.2에서 첫 번째가 에코노믹입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피션스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에펙티브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게 3위입니다. 같은 뜻으로 보일 수가 있죠. 영어에서는 뭐 효율성이나 뭐 능률성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좀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령 뭐 능률성이다 효율성이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결과를 중시한가 이런 차이점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99페이지에 예산 제도론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 표지를 좀 5개 정도 해주시고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번 나왔던 건데 거기 보시면은 키즈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3번 줄 한번 보세요. 시크가 예산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다고 그랬죠. 통제예산, LIBS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향, PBS, 그 다음에 기획지향 발전, 기획지향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PPBS 시스템입니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1번 품목별 예산제도 LIBS인데 이거는 Line Item Budge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명확하겠죠.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정책과 수립하는데 약간 곤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성과주의 예산 PBS가 있는데 이것은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3번 보세요. 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 파레토 최적은 뭐냐면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에 나온 것이 바로 PPBS 시스템인데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의 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고 집행하는 제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합적인 방법이다.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표관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MBO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직관리 기법에서 예산 제도에 변형돼 가지고 전용한 그런 방법이 바로 MBO 방법인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가 나왔는데요. 목표관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게 좀 나오는데 제로 베이스 버제트 시스템이 나와죠. 그래서 연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준 시스템이 있는데 연기준은 뭐냐면 예산을 말이죠. 짤 때 전년도 예산에 어떤 관계 없이 제로 상태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 시행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연기준 예산 제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점증주의 시스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연기준 예산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BC 분석을 해야겠죠. 비용 편익 분석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향식 방법이다. 우리가 탑다운 제도 같은 경우는 하향식이었죠. 이 방법은 바로 상향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버텀업입니다. 버텀은 뭐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서 일몰법과 연기준 예산 제도의 차이점이 또 있을 거예요. 201페이지인데 거기 중요 표시를 별표 한 5개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법 같은 경우는 일몰법은 뭐냐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일몰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해가 지면은 자동적으로 저녁이 되는 것처럼 어떤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연기준 예산은 아니죠. 자동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일몰법 같은 경우는 법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한시법 같이 자동적으로 기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그러한 제도를 일몰법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연기준 예산은 예산 제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그 상위점이 하나 있는데 일몰법은요 최상위 정책 심사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연기준은 말이죠 모든 부분 모든 정책을 다 심사해 가지고 제로로 만든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셋 로우와 그다음에 선셋 로우와 그다음에 제로 베이스 버제트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201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자, 202페이지도 품목별 예산제도 해가지고 목표관리, MBO, 그 다음에 ZBB 시스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웃컴을 중요시한 겁니다. 산출을 중요시한 그러한 시스템이 신성과주의다. 그래서 203페이지 보시면은 종전의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신성과주의는 최근에 나온 그런 성과주의예요. 반면에 성과주의는 종전에 있던 건데 주로 이제 1950년대예요. 그래서 이 행정국가를 말하고 신성과주의는 신행정국가입니다. 신행정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규제를 완화시키고
일종의 자유를 준 것을 신행정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점은 성과주의는 통제화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을 중요시했지만 신성과주의는 자율과 어떤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과주의는 아웃풋을 강조했지만 그죠? 산출을 강조했고 이거보다 신성과주의는 한 단계 높은 아웃컴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고와 아웃컴은 뭐 거의 비슷한 뜻인데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성과보다는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결과가 바로 아웃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CBS 시스템이 있는데 캐피털 버제팅 시스템인데 이것은 자본 예산 제도라고 그래. 캐피털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2번을 보시면은 비용 부담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이런 캐피털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예산제도의 막바지죠,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는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특히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몰법과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칠판에 나와 있는 BTO 방법과 BTL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시험 출제됐고요. 거의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비중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산제도를 공부했는데 예산제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